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부터 나흘간 호남 지역을 찾아 텃밭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윤석열 후보와 만난 김병준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면서 사퇴설을 일축했는데요. 뜨거워지는 대선 경쟁 소식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나흘간 호남 방문을 이재명 후보가 하게 됐는데요. 텃밭 표심을 다진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원래 이 여의도 정치에서의 어떤 거물 정치인 이런 정치는 아니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지지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부실한 측면들이 원래도 있었는데요. 네. 특히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선거 전략이랄까요?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지역, 다른 계층으로 이렇게 지지를 확장해 나가는 게 이 전통적인 어떤 이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경선을 치르면서도 호남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이런 그림을 못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 이낙연 후보와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던 데다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호남에서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의 전통적 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 압도적인 어떤 지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모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좀 4박 5일 동안 호남의 전 지역구를 돌면서 이 광주 전남의 모든 지역구를 방문을 해서 확실하게 지역 기반을 좀 다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오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김민하 평론가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부터 이제 경선 과정에서 원팀이 되는 데에는 이낙연 후보와의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어떤 갈등 봉합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었잖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극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강훈식 의원의 경우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 전에 좀 잡아놓은 지역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 중에 이렇게 지금 합류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여러모로 요구를 하고 그걸 원하는 모양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좀 행보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가질 어떤 의지를 좀 어떤 충실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태도를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지역의 얼굴을 자기가 비추고 자기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굳이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어떤 같이 나오는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좀 이재명 후보한테 집중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선대위를 좀 더 이재명 친정 체제로 바꾸고 그리고 좀 더 실무적으로 슬림하게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와 비추어서도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일단은 빛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전략상의 판단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스쳐 지나간다든지 깜짝 이렇게 이 만남을 가진다든지 이럴 정도의 가능성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젠 가능할까요? 이게 결국은 선거에 뒤로 가면 갈수록 진영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더 분명해지고 상당히 지지층이 뜨겁게 결집을 하는 국면이 올 때, 그때는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하고 여러모로 당 내에서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었다든지 좀 전면에 나서기 어려웠던 분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 유세차에 올리고 이렇게 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도 그러한 어떤 역할이나 임무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짚으려고 했던 내용은 아니었는데 전남에 갔는데 호남에 갔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보이지 않으면 관련 보도는 계속해서 쏟아질 테니까 그 예상까지 저희가 좀 부탁드려봤습니다. 메타버스, 그러니까 소위 저인망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군요. 저인망식 행보, 메타버스 민생 탐방 3주차에 돌입하고 있는데 지지율의 변동이 긍정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메타버스라는 기획 일정이라는 거는 매주 찾아가는 민생버스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실제로 버스를 타고 가서 이재명 후보가 그 지역과 관련된 스케줄을 소화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얼굴을 알리고 이런 일정을 갖는 건데요. 이게 사실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이 대선 후보가 우리 지역에 온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예.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뭐 가령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지역의 경우에 제가 이제 수원이 고향입니다만 수원은 예. 수도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이제 특히 경기도지사를 했으니까 예. 그렇게까지 정서가 그렇지는 않지만 예. 수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이렇게 호소하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수원시에 온 적이 없는데 저렇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그렇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뭐 이렇게 100%의 효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지역에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나중에 이제 좀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일정이고요. 예. 다만 이게 지금 여론조사상에 긍정적으로 바로 반영이 된 것이냐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제 일정을 이제 그 지역 일정을 소화했다는 것만으로 여론이 막 흔들린다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상의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도 예.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조직을 좀 다잡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지역의 기반이 지금 경기도 외에는 상당히 저조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민주당 조직을 좀 움직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일정을 수행하게 되면 후보하고 중앙선대위, 중앙 조직들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그 지역에 있는 민주당 조직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하고는 이재명 후보가 이 조직에 속한 분들하고는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제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같이 인간적인 어떤 교류도 하고 대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 조직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맥락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도 같이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지율과 관련된 뭐 같은 맥락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꿔가고 있고 실제 바뀐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좋게 보면 지지율 상승이 됐을 때 후보에게는 옳은 선택이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부담은 또 후보 본인한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즉 지지율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판단도 드는데 어떤 평가를 주시겠어요? 어떤 경우든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후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던 그것은 후보의 책임이다 또는 뭐 후보의 전략이 먹혔다 이렇게 후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불가피한 일인 거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선대위를 재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친정 체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예. 이재명 후보 책임론이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것은 네. 뭐 사실 그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고 해서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보다는 선대위를 이렇게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나 정치적인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예. 즉 이전까지는 선대위를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친정 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예. 그 좋지 않았던 상황을 선대위를 개편하면서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선대위가 메모드급 선대위였고 상징적인 어떤 의미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전략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비한 문제점이 있지만 예. 앞으로는 다를 거다라고 하는 맥락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국면 전환을 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또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다른 전략을 뭔가 꺼내면서 국면 전환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을 또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친정 체제를 강화했다는 것의 의미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대위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팀은 또 별도로 있어야 될 필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예. 과거에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금강팀이다 이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실무형 팀이 따로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할 때 보면은 광흥창 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광흥창역 근처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광흥창 팀인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팀을 따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선대위 자체를 그러한 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드는 게 예. 비선 논란이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당내 잡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즉 자기가 전략을 책임지고 하는 게 오히려 맞겠다라고 생각한 결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이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국면을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짧게 짚을 건데요. 이 대선 후보의 어떤 외모, 이미지, 보여지는 모습, 뭐 보기에 따라서는 사람 그 표심에 작용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뭐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머리 색깔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머리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쇄신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두 후보의 모습을 저희 뒤에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의 하얀 머리가 더 낫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까맣게 바뀐 머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게 어떤 표심에 작용을 할까요?
일단 머리 색깔을 바꿨다는 것은 이제 후보가 의도하는 어떤 이미지의 변화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 바꾼다기보다는 그 머리 색깔을 바꿈으로 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건데 그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결국은 지금까지의 이재명 후보는 좀 더 안정지향적이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 경기도지사 할 때 보면은 좀 추진력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결정이 빠르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이 컸지만 그 반대급부로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 그게 오히려 너무 급진적일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이 대통령이 돼서까지 이제 반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다소 이제 흰색에 가까운 머리를 했던 건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국면을 전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정적이고 기존의 이 민주당이 좀 뭐 여러모로 뭐 고구마 아니냐. 좀 비유하자면 이런 평가를 받는 대목이 있었다면 이재명은 역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검은 머리, 좀 더 젊은 이러한 이제 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좀 뭐랄까요? 그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이미지가 뭐 전달될 것인지는 머리 색깔만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색깔에 걸맞도록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제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머리 색깔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전략의 변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 색깔 바꾼 게 뭐 전혀 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건 아닌 거죠. 본인이 이 정치인으로서는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렇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단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정돈되지 않은 모습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옷도 다소 이렇게 좀 풀어헤친 모습이 많았고 이 바지도 좀 흘러내린 그런 사진들도 있었고 그리고 머리도 이제 좀 흐트러진 모습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저 같은 사람들은 아 소탈하고 좋다. 정말 보통 사람 같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 나라의 어떤 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많은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젠 실질적으로 정치인으로 나는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정돈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노선이나 철학의 방향이라는 거는 어떠한 종류의 비주류, 비정상에서 주류, 정상으로의 회귀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외모를 또 갖춰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유력 정치인들의 그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는 이렇게 화제가 늘 되곤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빼고 이른바 개문발차를 한 국민의힘 선대위. 근데 오늘 김병준 위원장이 기자회견 가져가지고요. 열심히 하겠다. 상임위원장직 수락하겠다. 공식적으로 입장 냈습니다. 이쯤 되면 뭐 이 초유애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대위 구성 앞두고 이렇게 뭐 중계를 할 정도의 대담을 제가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서요. 뭐 아마 평론가님도 그러실 텐데 이제 뭐 일단락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왜 1차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가 또 있기 때문에 2차가 있을지 없을지 이제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체제가 이제는 출범을 했다라는 것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요구해온 것들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대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만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는 남겨놓지만 공석으로 남겨놓지만 지금도 상임 선대위원장이 있는 체제에서 얼마든지 선대위 정상적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해야만 선대위가 굴러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대위가 정상적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것인데 다만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정말 지지율이 떨어지고 해서 엄청난 위기에 내몰렸다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처럼 선대위를 전면 재구성하겠다든지 이런 카드를 빼들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그때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거고 서로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때는 나름대로 또 2차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 일인데 어쨌든 당분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그런 뭐 줄다리기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을 하면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첫째는 사퇴라든가 이 보직 변경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추가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 얘기를 사실상 한 거고요.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뭐 그런 어떤 뭐 이 직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된다고 하면 선출직이나 임명직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의미가 예. 어떤 내부의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뭐 나중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다. 네. 사심 없이 이 선대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예. 자리 욕심이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좀 이 그동안의 선대위 구성 문제는 좀 일단락됐다. 예. 이제는 정상적으로 선대위가 운영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그럼 하나만 더 여쭙자면 2차전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 잠깐 주셨잖아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2차로 또 만약에 상황이 안 좋게 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시 등장해서 총괄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만 현 시점만 놓고 본다면 상황이 계속 좋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병준 원톱 체제로 그냥 간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온 상황들은 김병준 원톱 체제라기보다는 후보 친정 체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조직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온 것의 핵심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대립하면서 이런 구도를 가져온 핵심은 선대위를 검찰총장 방식으로 운영할 거냐, 예. 아니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예. 이 배우와 어떤 감독 간의 관계를 운영할 거냐 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검찰총장 스타일의 네. 선대위 구성이 됐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게 불발됐다 하더라도 예. 이 개선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김병준 원톱 체제라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회사로 비유하자면 예. 회장직을 공석으로 해놓고 네. 부회장 2명이서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해서 부회장 2명이서 이제 뭐 회사의 어떤 이 실무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예. 회장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장 체제로 가든지 예. 김병준 사장 체제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주장이 나오는 걸로 이제 보면은 예.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식상으로는 김병준 원톱 체제로 실질적으로는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하고 김병준 원톱 체제 뭐 다 떠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로 오지 않는 지금 현 체제가 유지가 돼서 그냥 간다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를 줄까요? 일단은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좋지는 왜냐하면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의 정치적 맥락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데려와서 중도적인 어떤 그런 선거 전략을 펼치는 것이 핵심으로 인식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일단 영입이 1차적으로 실패한 것에 있어서 국민들의 평가가 아주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영향을 좀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굳이 좀 가능성이 좀 여러모로 희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밥 먹는 자리도 만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후에 그래도 좀 윤석열 후보하고 대립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 일부 언론 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좀 무색해지긴 했지만 예. 어쨌든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이 문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데려오지 못한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일정 정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데려오는 거를 포기해서라도 예. 이 선대위를 뭔가 방향이 명확하고 국민들이 볼 때 비록 김종인 영입은 실패했을지라도 예. 이건 좋다라고 예. 느낄 만한 그러한 맥락들이 선대위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또 그런 상황이지도 않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 또 명확하게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좌표를 명확하게 제시한 적도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다가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선대위의 본부장급으로 이제 인선된 인물 중에는 예. 김성태 전 의원 같은 분들 과거에 이제 그 KT와 관련돼서 본인의 이제 자녀 문제, 자녀의 어떤 채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에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윤석열 후보는 뭐 그것에 대해서 일단 재고의 여지를 두는 발언도 좀 했던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고집한 그 선대위 조직이 뭘 위한 것이었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자기 힘만으로도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아니냐, 오만한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남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데려오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예.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 아니냐, 독선적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게 긍정적으로는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같은 맥락의 느낌으로 이런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승호 대변인이죠. 그 이제 토너먼트를 통해서 선발된 분이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한 것도 이제 평론가님의 평가 뭐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런 언급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당연히 이제 그 임승호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키고 한국 정치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바람을 타고 이제 좀 이렇게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이제 분인 것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지금 이제 임승호 대변인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상당히 신선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수가 거듭이 나면 보수 정치가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과거에 뭐 국정농단 사태라든지 이런 보수 정권에 좀 어두웠던 것들을 털어버리고 국민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대안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대를 가져왔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선대위 구성 문제와 관련돼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그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실 뭔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사하는 그런 선대위 구성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준석 대표 바람을 타고 들어온 이러한 새로운 젊은 세대 어떤 당원, 젊은 세대에 속하는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렇게 내부에서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이 정당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젊은 어쨌든 당직자가 이러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정도의 또 변화는 국민의힘이 또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드는 거거든요. 과거 같으면 아마 이런 목소리 내는 거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변화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 또 역으로 또 긍정적인 어떤 단면도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 신선함이라는 게 국민의힘 쪽 선대위 뭐 인선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쪽에도 뭐 전혀 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어떤 수혈이 돼가지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 양쪽 다 신선하지 않다라고 평가하신 분들도 뭐 요즘 더러 많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외교 안보 현안과 관련된 내용 잠깐 짧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외신 기자 협회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이렇게 밝혔는데 윤 후보는 양국이 미래를 지향하면 일본 입장도 변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어서 이런 입장 차이, 어떤 인식의 차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런 이제 발언의 이제 표면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두 후보가 방점을 찍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역사적인 어떤 이견이 벌어졌던 과거의 비극적인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그게 아니라 이제 실리가 우선인 것이다. 그래서 양국 간에 지금 이 관계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라든가 외교안보적 어떤 이 손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처리할 일이다. 이렇게 방점을 찍는 부분이 다른 건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영역으로 오면 사실 두 후보가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어떤 해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과거사 문제는 묻어두자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일본의 어떤 사죄와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그러면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간에 아무런 교류 협력은 안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실용적인 외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정권이 돼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뭔가 수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사실 이 정권이 했던 노력 이상, 예를 들면 뭐 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이제 합의를 다시 되돌아본다거나 또는 이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 잡는다거나 이런 것, 이 정권이 추진했던 것 이상의 해법을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우리가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